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베트계 일족인 탕구투족이 11세기에 세운 서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서화 건국의 영향으로 송과 거란 간 전연의 맹이 흔들리고 그 결과로 거란과 송나라 간의 분쟁이 발생하자 그 사건이 또다시 서화와 송나라에게 영향을 주어서 서화와 송나라는 화평을 맺게 되는데요. 그 돌고 도는 역사를 아래에서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화를 세우는 탕구투족은 원래 동부 티벳, 즉 사천성 서북부에서 살다가 7세기에 송첸간포의 토번이 흥기했을 때 토번에 복속돼서 살다가 계속되는 토번의 압력에 일부는 그대로 있고 일부는 동북쪽으로 이동해서 오르도스 지역으로 들어간 민족을 말합니다. 이후에 이곳에서 탁발사공이라는 인물이 스스로 당나라의 자살을 칭하고 황소의 난에서 활약하면서 당나라로부터 이씨성을 하사받아서 그 이후에 이곳에서 정난군 절도사로서 쭉 오르도스와 섬서 지역을 지배한, 섬서 북부 지역을 지배한 가문이 되는 것이죠. 황하 동쪽에 이쪽에 이 태원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이 건국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송나라는 그 건국 초반에 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탕구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982년에 정난군 절도사 이계봉이란 인물이 지금 여기에는 이 표가 없는데요. 제가 표로 이계봉부터 이계천, 이덕명, 이원호에 이르는 그 탕구트의 계보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같이 그 설명을 들으시면 될 텐데요. 이 982년에 정난군 절도사였던 이계봉이란 인물이 갑자기 자신의 관나라에 있었던 그 4개 주, 지금 이쪽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화 여기 확대해 놓은 건데요. 여기 하주, 그리고 은주,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 수주라고 또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주 밑에도 유주라고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주, 은주, 수주, 유주 이렇게 4개 주를 가지고 송나라에 바치면서 입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서화가 건국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당시 탕구트는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세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송나라에 이계봉이 입조하는 사건이 발생해버린 것이죠. 이계봉이 입조를 했었던 이유는 이 형 이계균이 사망한 후에 동생인 자신이 절도사 직위를 계승하자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암살 귀의를 했기 때문에 입주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인데, 실제로는 이계봉이 입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지도로 보면 이계봉이 송나라로 입주하기 전에 3년 전인 979년에 송나라가 북한을 정복하고 이 통일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다음 타겟이 될 것이 뻔했고, 탕구투가 그래서 다음 타겟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스스로 송나라로 입주한 것이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유목사회라는 것이 흉노 시절부터도 그랬지만 항상 왕의 계승 분쟁이 심했기 때문에 계승 문제로 입조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송나라도 당시에 북한을 정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비를 소진해야 했기 때문에 이계봉의 입조를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송나라의 수도인 변경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오르도스 지역에 남아있었던 세력 중에서는 자기네들은 복속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이계봉의 일족 중에 이계천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계천이라는 인물이 하주에서 동북쪽으로 약 300리 정도 떨어진 지근택이라는 곳에서 반기를 드는 것인데요. 반기를 든 이계천이라는 인물은 탁발사공의 동생이었던 탁발사충의 자손인데요. 그가 바로 서화 건국의 기초를 세우면서 자신의 손자인 이원호로부터 태조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계천은 이후에 수도를 하주에서 영주, 서쪽에 있는 영주로 옮기고 송나라의 군대에는 대항하는 대신에 거꾸로 요나라에게 복속하고 요나라로부터 공주를 받아들이면서 거란으로부터 오히려 하국왕이라고 책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송나라와 세력을 맞추는데 성공한 것이죠. 게다가 이 영주를 비롯해서 영주 밑쪽에 염주라고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주와 염주는 청백염이라고 하는 값싸고 질 좋은 소금이 생산되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청백염의 판권을 획득한 이계천이 이후에 많은 경제력을 쌓게 되고 그 돈으로 군사력까지 키우게 되면서 이 서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 동쪽에는 어쨌든 일시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니까 서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그렇게 소금을 팔아서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서북 쪽의 그 양상을 보면 이 토번과 위구르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양주는 이 서하가 없던 그 탕구트 시절에는 토번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뭐 감주부터 이 사주까지는 뭐 회을이지만 위구르가 같은 말이죠. 위구르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이계천이 죽었고 그의 아들 이덕명이 즉위하였는데 이덕명은 1006년에 송나라와 화친을 시도해서 화친을 맺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6년에 송나라로부터 정난군 절도사 서평왕으로 책봉되게 되죠. 원래는 거란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송나라로부터 책봉도 같이 받게 되느냐 하면 바로 1004년에 전연의 맹을 체결해서 요나라와 송나라 간의 화친이 결정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북 변경이 안정을 되찾게 되니까 이 서하로서는 동쪽으로는 더 이상 북쪽으로도 진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서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28년에 이덕명의 아들 이원호가 이 양주를 점령하고 있었던 토번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감주를 장악하고 있었던 위구르 세력까지 모두 다 쳐내면서 일단 하서회랑의 동쪽 지역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대상로로서 교통의 요지였던 하서회랑의 동쪽을 차지하게 되면서 탁바리 씨는 서쪽 변경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백염의 유통 경로를 동쪽과 서쪽 모두 판로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금을 팔 수 있는 판로는 개척이 되었지만 결국에 송나라의 소금 전매 제도를 흔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 버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소금 판매를 이 탕구트족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송나라로서는 이 서북 변경에서 재정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나라가 갑자기 이 탕구트의 청백염 수입을 금지해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덕명으로서는 계속해서 송나라에게 소금을 사줘라. 우리 먹을 거 없다. 그랬는데 송나라는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니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 안다. 그러니까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한테 그 소금 팔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끝까지 거절하게 됐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되니까 서하로서는 더 이상 이 송나라에게 복속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독립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31년에 이덕명이 죽고 그 아들 태자 이원호가 뒤를 이었는데요. 이원호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소금 무역 문제가 불거진 판에 더 이상 이 송나라에게 예속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1036년에 감주를 지나쳐서 이 하서회랑의 끝에 있었던 사주까지 점령해서 이 하서회랑 전체를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후가 안전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건국의 결정적인 찬스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38년에 이원호가 국호를 대하라고 하고 할아버지 이계천을 태조로, 아버지 이덕명을 태종으로 추전하면서 황제에 등극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서하라는 국가는 이원호 시기에 갑자기 큰 국가가 아니라 이전에 몇 세대 전부터 건국의 베이스를 탄탄히 다져온 국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서하가 쉽게 무너질 국가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송나라가 이원호의 관직을 박탈하고 이 국경에서 무역 자체를 아예 소금 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무역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이원호는 이미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엄청난 성장을 거둬서 돈도 많고 군사력도 풍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송나라와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원호가 내가 그 송나라의 장안까지 쳐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서하의 모든 그 병력을 송나라와의 국경 지역으로 완전히 결집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국 간의 국경에서 발생한 짜잘한 전투들에서 송나라가 계속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전투력이 서하가 송나라보다 훨씬 강하구나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서하의 장안 점령이 꿈만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황하가 있고요. 이렇게 황하가 있고 이 황하 밑으로 흐르는 지류가 바로 위수입니다. 그래서 위수는 황하의 지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위수 남쪽에 경조라고 쓰여져 있는 이곳이 바로 장안입니다. 위수 남쪽에 있죠. 옛날에는 이 장안을 경조라고도 징짜오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동쪽은 장안이 섬서니까 이 섬서에 해당이 되고요. 서쪽은 이 감숙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수는 이 관롱 집단이 있었던 이 관중 지역을 관통하는 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수 위, 그 황하 아래에 이 디귿자로 형성된 곳을 우리가 오르도스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오르도스가 바로 반농 반목이 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정주민도 많이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유목민도 많이 내려와서 이 흉노 시절부터 엄청나게 다툼이 많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쯤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 장안까지 협박받게 되니까 송나라는 급하게 동관, 지금 여기 장안이 있고 동쪽에 낙양이 있고 개봉이 있을 테니까요. 대충 이 정도가 뭐 동관이라고 보면 이 동관에 엄청나게 많은 수비 병력을 쌓게 됩니다. 더 이상 못 쳐들어오게. 책에서 읽어보면 대략 50만 넘게 집결을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워낙 그 숫자들은 뻥을 많이 치기 때문에 50만이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의 식량을 보급해야 하는 이 섬서섬 지역 주민들만 아주 죽어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이 그 소모전은 송나라뿐만 아니라 서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엄청나게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 짜잘한 전투에서 이긴다고 해도 어쨌든 결국에는 이 송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장안을 지나서 이 낙양을 지나서 변경까지 가서 변경을 획득해야 송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50만 대군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죠. 지금 여기 지도에서는 변경이 너무 좀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기는 하는데요. 장안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낙양이 한 요쯤 있고 개봉이 한 이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래서 장기간 대치 상태가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도 지치고 서하로서도 점점 이 식량난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양국이 피 튀기게 이 변경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사이에 그 틈을 타서 요나라가 다시 한번 송나라를 협박해서 세패를 증액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죽을 쏘서 우리가 먹은 게 아니라 요나라를 줘버렸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이 송나라로부터 하루빨리 이 세패나 뜯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하가 송나라와 화친을 맺고 그 송나라로부터도 세패를 그러니까 돈을 뜯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서하와 송나라 간의 싸움을 요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양국의 싸움이 너무 달콤한 사탕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줬던 것이죠. 왜냐면 이렇게 싸우는 틈을 타서 송나라에게 한번 협박을 해서 니네 땅을 더 내놔라, 만약에 안 돼도 그만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송나라로서는 갑자기 이렇게 서하를 대항하기에도 벅찬데 요나라가 갑자기 땅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인종이 그 평정심을 유지한 채로 그 송나라의 명신이었죠. 이 부필을 요나라로 사절로 보내서 교섭에 나서게 합니다. 그래서 부필이 거란에 가서 어차피 니네가 그 영토를 더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땅을 더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라.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란 입장에서도 이미 40여 년 동안 평화를 지속해온 그 상태였고, 이렇게 배가 따뜻해진 상태에서 결국에 전쟁,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세패를 더 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우리가 그 연운 16주 이외에 또 새로운 땅을 원하지는 않겠다. 대신에 그 송나라도 공주를 우리 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필이 공주를 시집 보내는 것은 양국 간의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내기가 힘들고 니들이 신부를 보내라는 것은 어차피 또 그것도
그 신부의 지참금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세패 증액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라고 설득에 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참 설득을 잘 당합니다. 우리한테도 한번 당했었죠. 서희한테. 그래서 대량으로 세패를 증액하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란이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 맹약을 깬 이유가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부필의 언변이 대단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서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가 이렇게 칼춤을 췄는데 그 과실은 요 나라가 따먹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서하로서도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송나라와 화평을 맺으면서 송나라의 돈을 뜯어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원호가 송나라에게 신하의 예의를 갖추도록 하고 그 대신에 송나라로부터 매년 엄청난 양의 세패를 받기로 한 것이죠. 그러면서 화친에 성공한 것이고 다시 국경 간의 무역도 재개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송나라 입장에서 또 바라볼 때는 오히려 세패를 주는 것이 변경 지역에 대량의 군대를 주둔시켜서 군비를 축내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세패를 준 것인데 그 계산이 틀리기는 했죠. 워낙 그 북방 유목민이라는 것이 약속을 잘 지키지도 않지만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송나라를 약탈하는 그 상황이 그 화친 이후에도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세패는 세패대로 바치고 군대는 군대대로 보내서 변경을 지키는 그런 더블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세패와 그 군대를 북쪽에 주둔시키게 되면서 이 송나라가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이 엄청나게 군비와 세패도 송나라를 북송을 멸망하게 만드는 중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송나라가 점차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결국에 그 신종 시기인 11세기 후반이 되면서 결국에는 세출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송나라가 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국가가 적자로 돌아서니까 빨리 이것을 바로잡아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행된 것이 바로 왕안석의 신법입니다. 그러니까 신법의 내용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금나라를 설명을 드릴 때 그 전에 그 왕안석 신법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북송과 서하는 북송이 그 신법 정치를 할 때는 서하와 엄청나게 싸우고 또 국법 정치를 할 때는 안정을 취하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신종이 죽은 다음에 북송이 멸망할 때까지 신법과 국법당이 그 5번이나 권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송나라의 권력 다툼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요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송나라로부터 엄청난 세패를 받으면서 배가 따뜻해지고 군사가 또 전쟁을 치르지 않고 루즈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동쪽에 있었던 금나라가 새롭게 송나라와 내통을 해서 연운 16주를 빼앗을 계략도 세우고 요 나라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나라의 천조제는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우방이었던 서하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하로 도망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서하는 딱 보니까 요 나라가 금나라한테 훨씬 약하네? 그럼 내가 왜 요 나라를 도와줘? 나는 금나라를 도와줘야지 하면서 요 나라의 뒤통수를 후려 갈기고 배신을 때려버리는 것이죠. 역사가 돌고 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북송이 1126년에 금나라로부터 정강의 변으로 굴욕을 당하면서 송나라는 멸망하고 남쪽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 서하가 남송과는 국경을 서로 맞대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금나라가 중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금나라의 그 영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금, 그리고 여기가 남송이 되겠죠. 그래서 서하는 그때부터는 이 금나라와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나라와 대결하지만 결국에는 북쪽에서 몽골이 내려와서 13세기에 중국 대륙을 몽땅 다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 와중에 1227년에 마지막 왕이었던 이현이 몽골에게 항복하면서 1038년에 이원호가 황제를 칭한 이후부터 약 2세기에 걸쳐서 계속되었던 서하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